자, 이어서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모델이나 이론들을 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원칙, 그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론이나 아니면 모델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고, 그 많은 학자들의 이름도 외워야 되느냐, 아니면 이론마다 뭐 이름과 합리정서적 이론이냐, 아니면 디자인 모델이냐, 설계 모델이냐, 평가 모델이냐 다 하셔야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업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개발 모델들마다의 특징이 더 있고요. 합리적이냐, 과학성이 있느냐, 현장의 실천성이 좋느냐, 아니면 설계 모델들마다 과업들을 설정하는 데 이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기관의 목적이 아니면 현재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계시다라 그러면 그 만들고 계시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이나 사회 문제의 요구에 맞춰서 요구 사정을 한 후에 그 요구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요구에 맞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과정에 맞도록 개발 모델들이나 이론들을 채택을 하셔서 그 과정들을 좀 잘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전 현장에서 보면 꼭 한 가지 모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섞어서 이 모델의 이 부분이 강점이고 우리가 요구 조사할 때는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 기관의 실천의 특성 이런 클라이언트 특성 이론이 우리는 합리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성과 위주 목표로 가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모델에 맞춰서 실천에 참고를 할 수,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묶이지 마시고 좀 더 유연한 상으로 넓은 시각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것, 프로그램 기획을 만들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게 정리를 좀 하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가 되시겠죠. 그다음 아니면 지역사회의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포함될 건데요. 즉 프로그램 참여자들, 클라이언트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욕구, 니즈와 특성에 적합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을 위한 프로그램에 노인들, 이전에는 노인들만 참여를 시켜서 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시면 큰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현장에서. 왜냐하면 노인의 문제가 노인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분들, 만약에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이 계시면 그 치매 노인을 돌보기 위한 가족들의 노고, 수고스러움까지도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야 된다,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욕구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재반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기관에는, 아니 우리 시설에서는 빌려 쓸 수 있고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밖에 없는데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재반 요건은 좀 많이 어렵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그램들을 10회기짜리를 만들어서 10주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아니면 몇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우리 기관에는 인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경영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맞지 않죠. 그래서 현실에서 허용될 수 있는 한, 그런데 우리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맞춰서,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되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고요. 세 번째, 가능한 한 그 개발의 전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의 문제,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문제, 아니면 요구자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요구조사를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분들과 항상 같이 하게 될 텐데요. 그분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분들은 당연한 일이죠. 그분들 없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한다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실행 단계에서는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거나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들의 클라이언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고요. 네 번째, 참여자, 즉 서비스 이용자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만드는 어떤 그런 용어나 단어나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그러면 맞지 않죠. 발달 단계라는 게 뭐죠? 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 발달되는 과정들마다의 특성이 있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 특성들을 우리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다른 많은 관련 과목들에서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성에 맞도록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가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항상 변화하는 상황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너무 타이트하게 이론 하나까지 사람수까지 다 조금 여유있게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융통성이라는 게 뭐냐 안 온 사람을 오게 만든 게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다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소문이 나면 당초 우리가 뭐 10명 오기로 했었는데 그 주변의 분들을 가지고 11명, 12분, 13명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교재나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융통성 있고 여유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좀 줄어들면 줄어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뭐냐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른을 상대하는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노인의 눈에 맞도록 아이들과 상대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보시죠. 고객이 주문하러 오면 눈높이 맞춰서 테이블의 눈높이를 같이 맞춰주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 우리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이전 같으면 다들 그 책상 자리에 바닥에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계를 하고 만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요즘엔 다들 책상과 의자를 놓고서 걸터 앉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선에서 그다음에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내 가족이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내 아이가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기획을 할 때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연적이고 신축성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아니면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아니면 계획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이 교재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인가라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대상이 누군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다를 수 있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요구자들을 대한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누구를 위한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타겟팅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미리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요구 조사를 할 때 대다수의 프로그램들 중에 소수의 요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요구 조사에 관한 부분, 자원, 그 다음에 인력에 관한 부분, 재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치적인 우리 지역사회의 정치적인 어떤 특색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 가지고 다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참여자는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내가 하기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일방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호응을 받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 프로그램 개발자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을 하는 이 과정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상에 예상치 못한 어떻게 되는 뜻밖의 결과들도 있을 수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례로 이런 겁니다. 많은 그 의약품들이나 아니면 그 과학의 개발에 있어서는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래는 A라는 얻고자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과학 연구를 했지만 결과는 A가 아닌 B나 C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어떤 의약품들, 이런 것들도 전혀 목적과는 다른 어떤 것들에서 개발이 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결과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은 최소한 어떤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 조직에서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을 담당할 이 조직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최소한 몇 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많은 그 구성원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올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을 참여해서 기능을 습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맞춰서 기획하는 과정에 맞춰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운영을 할 사람들이 역량도 함께 우리가 바라는 수준대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향의 미치는 요소 이렇게 딱 보시면 첫 번째,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를 고려한다.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은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들의 큰 광의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 모두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의 행동강령 다 아시죠? 비밀보장해야 하고 우리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강령들 어떤 게 우선인지 어떤 게 윤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의 능력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 수준에 맞추지 않도록 아니면 그냥 비등한 예로 우리 지역사회가 천안 다르고 서울 다르고 인천 다르고 부산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을 천안에서 할 건데 마치 서울에서 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부산에서 하는 대상을 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현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걸 미리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주관기관 또는 조직의 진행에 대한 준비성. 아까 마지막 이 전 페이지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관에 많은 수행하는 조직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해낼 수 없다, 아니면 역량이 부족하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니면 또 기술들이 필요하다, 스킬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미리 익혀나가고 충분히 그 프로그램에 맞도록 클라이언트와 아니면 요구자들과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들과 같이 그분들을 끌어갈 수 있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손받쳐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거냐.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관도 더 발전하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한 과정들에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보통 많이 꼭 과학적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에 의한 준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천에서의 합리성은 뭘까요? 서비스 이용자들, 즉 클라이언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한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의 유아교육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엉뚱하게 노인분들이 참여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 고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비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기획자나 시청자들이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자, 바로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아니면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를 마치고 실전 현장에 나가시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과 같으신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자는 반드시 이론적인 근거를 정립해야 된다. 많은 전문가라고 이야기되는 건 이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충분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배우신 것처럼 이론적인 근거들, 프로그램 이렇게 여쭤볼까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순간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왜 만들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근거가 정확히 정립되어 있으신 분들이 바로 프로그램들을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론에는 모델도 보셨고 이론도 보셨지만 어떻게 욕구조사를 하고 우리 사회 문제가 어떤지, 사회 변화가 어떤지, 그래서 앞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가 어떤 게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며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니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이나 발전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기와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아니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전과 프로그램 이용 전과 프로그램 이용 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건 바로 행동의 변화나 마음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변화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 변화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후에 프로그램 참여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보여줘야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시기와 상관없이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서비스를 이용을 한 후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변화가 될 수 있었느냐 그런 정보가 있었느냐 그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요소가 될 수 있죠. 세 번째, 구태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은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제자리에서 있는 프로그램들은 변화되는 현대 사회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해왔던 우리 서비스 이용자들 이래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마도 이런 기관들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기관들에서 그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은 기관들은 서비스 이용자가 아마 제가 보기엔 점점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변화되는 사회에 따라서 새로 유입되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시면 서비스 이용자들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정책 방향이.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잖아요. 이전처럼 내가 사람을 모아놓고 서비스를 줄 테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서비스 이용권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이용 기관들을 골라서 가실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내 마음에 맞춰서 새로운 내 욕구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곳을 가고 싶지 이전에부터 해왔던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장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듣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태의한 프로그램 개발을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이것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서비스 개발자들이 새로운 어떤 서비스 이용자들이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들만 계속 재생산을 조금 바꿔서 조금만 더 개선시켜서 바꿔서 나가는 부분들은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그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받기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프로그램 설계자가 계속 고민하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개선하고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시각들을 반영해 나가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어야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립과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적인 정보와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가 당면한 중요한 제약은 이미 알려진 사실에만 기초에 접근한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가능하면 최근에 발표된 연구 자료를 검토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 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늘 업무에 피로에 겹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서비스 이용자나 우리 기관에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도 그러한 피로감들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면 그것들이 그대로 무의식적으로도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새로운 연구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나 서비스 이용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늘 캐치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이론적으로 아니면 어떤 모델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새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만 좋은 기관으로 또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전문가로서 평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노력들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 시 일정한 개입 수준, 어떻게 얼마까지 개입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딜레마죠. 얼마까지 서비스 이용자들 어디까지 돌봐줘야 되고 어디까지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을 겁니다. 현장에 계시면.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 설계할 때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개입 수준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비스 이용자는 다양한 단계의 사회조직체, 즉 개인, 집단, 조직, 공공기관,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개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개인 간에 아니면 조직 간에 아니면 또한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니면 국가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건을 보시면서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고 어려움도 같이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다른 외국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신속하게 최신 정보를 가지고 최신 의학 정보나 여러 가지 관리 체계를, 관리 시스템들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고려할 요소들로서 능력, 가치, 정치적 요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 시에 필요한 정보, 개입 수준에 따라서 위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의사결정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 이용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죠. 누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같은 최신 정보들을 드렸죠.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에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또 마스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재채기를 해야 되는지, 개인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 씻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써서 비누를 써서 써야 되고 구석구석 다 씻어야 된다는 거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전달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이번 코로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적응의 개입 수준에 대한 것들을 보면 그렇다라고 해서 국가가 개개인의 위생관리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지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활용하는 걸 어떻게 알려드리는 거지, 찾아가서 마스크를 전달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건 그런 개입 수준에 관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보면 한국의 가장 큰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빈곤대치 운동 중에 하나가 1960년대, 70년대 했던 새마을운동이죠. 미국도 비슷한 정책이 있어요. 그 전부터 해왔던 정책인데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에 시행했던 빈곤대치 운동이 우리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뉴딜 정책도 꽤나 성공적인 프로그램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과의 환경에서 바뀐 환경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었죠. 국가가 아니면 지역사회가 아니면 국가기관이 아니면 행정기관이 어떤 국가의 조직들이 어떻게 다양한 개입을 통해서 국가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렇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입 수준에 대한 것들도 고민들을 충분히 해서 프로그램 설계자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할 때 일정한 개입 수준을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힘드시고 혼란스러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과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서로 얼굴 보고 웃으면서 강의하고 마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